자, 그룹 물리학 수업 이제 본격적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이 책의 내용을 좀 성실하게 따라갈 생각이고요. 챕터 1은 무려 챕터 1이 제목이 무려 클라우드라고 써 있습니다. 챕터 1의 제목이 무려 아주 포괄적이게도 클라우드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리고 구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아요. 그죠? 아는 것도 없는 것 같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구름을 처음 들어봤느냐 하면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안 갖고 왔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재미있게 보는 만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구름빵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구름빵? 저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계 중에 하나인데 그 조그마한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저희 집 아이가 8살, 6살인데 뭐 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법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중간에 애니메이션 내용 중에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는 부분이 나와요. 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뭐 대기 중에 뭐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물로 변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구름이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구름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 그런 8살, 6살짜리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에도 있을 만큼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서베이를 했지만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그 학부에서 있었던 물리기상학이라는 수업을 들었고 꽤 많은 내용들을 거기서 배웠을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등학교 때도 이미 배웠을 거고요. 얘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 지금 대충 보니까 흑백으로 되어 있는 각 챕터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책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컬러 페이지가 꽤 두껍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중간 책에 나와 있는 사파들 중에 컬러로 나오면 좋을 법한 그림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컬러로 해놨는데 사실 뭐 요거 숫자를 안 보고 해야 좀 더 정확하겠지만 전 지구를 전체로 평균을 해서 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전 영역에 대해서 평균을 해봤다고 칩시다. 전 지구 표면의 몇 % 정도가 구름일까요? 사실 숫자를 보면 찍을 수도 있겠는데 몇 %쯤 될 것 같으세요? 이 그림을 보면은 몇 %쯤 될까요? 책에 사실 나오기도 합니다. 70% 정도쯤 된다고 해요. 전 지구의 70%가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대기 복사라든지 복사, 위성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가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클리어 스카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하늘이 맑다치고 계산한 복사량. 근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하늘이 맑을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70% 정도가,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아무튼 전 지구의 70% 정도가 구름으로 덮여 있답니다. 어디가 많은지 한번 볼까요? 제일 눈에 띄는 데가 일단 여기죠. 그죠? 여기 남반구의 서던 오션의 스톰 트랙입니다. 여기가. 우리나라 북반구에, 그리고 북반구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있고, 북반구에도 보니까 비슷한 것들이 있죠. 여기 있고, 요거는 이어져 있는 거죠. 요거는 이어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거지 않을까요? 이거 알류샨 저기압 있는, 퍼시스턴트한 저기압이 있는 알류샨 저기압이고, 여기도 아이슬란드 저기압, 북태평양, 여기는 북대서양의 유명한 두 개의 저기압 지역입니다. 또 어디가 많은가요? 여기 많네요, 그죠? 여기 대표적으로 웜풀이 있는 공간이죠. 항상 해수면 온도가 되게 높게 유지가 되는. 그래서 맨날 얼마 전에 태풍 생긴 거 아세요? 2021년 1호 태풍.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태풍이 사실 우리나라는 7월, 9월, 10월, 7, 8, 9, 늦으면 10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1호 태풍은 꽤나 일찍 생기고 필리핀 근처에는 사실 이렇게 일찍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또 어디가 많나요?
요 지역 있네요. 그죠? 요 지역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죠. 예. 뭐죠? 요 지역의 이름? 그죠? ITCG. 예. 뭐 무슨 존인데? 예. 예. 수렴, 예. 열대 수렴 지역. 예. 있고. 특이한 거는 여기도 많죠. 그죠? 여기도 많고 여기도 많네요. 얘네들은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얘네는 그 서브트로피컬 하이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브트로피컬 하이 뭐 아열대 고기압, 예, 온대 고기압, 예, 뭐 있는 지역인데 구름이 많네요. 이건 뭔지 혹시 관련된 정보를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특이한 건 대륙의 서안이죠, 그죠? 예, 대륙의 서쪽에 있는 구름입니다. 여기도 있네요, 그죠? 그러고 보니까 예, 대륙의 서쪽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도 있고 남미 대륙의 서쪽에도 있고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쪽에도 있습니다. 얘네 뭘까요? 예, 얘네는 그 이쪽 서해 그 대륙의 서안 요 앞바다는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조금 쿨하죠. 예, 상대적으로 바닷물이 조금 쿨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 서브트로피컬 하이가 있어서 인버전 레이어가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바닷물이 좀 차고 위에 인버전 레이어가 강하고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예, 층운형 구름 지역입니다. 층적운형 구름 지역이에요. 예, 여기도 제법 구름이 꽤 많네요. 그죠? 네. 요 정도 있고 상대적으로 구름이 적은 지역은 사실 예상하기 쉬운 것 같죠, 그죠? 사막 지역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남극이 생각보다 구름이 되게 적고, 근데 사실 남극이 구름이 적은 건 이해할 수 있죠? 예, 뭐 수증기가 있을, 예, 뭐 저희가 별로 없어서. 그다음에 여기 사하라 사막, 그다음에 여기 오스트레일리아 사막, 예, 그다음에 여기 북미의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사막, 예, 그다음에 여기 이것들은 이제 그 서브트로피컬 하이가 있는, 예. 강한 침강이 있는 지역.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지구상의 구름이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당연히 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얘는 되게 오랫동안 평균한 거고요. 예, 그 다음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ITCG가 계절에 따라서 움직여요.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평균 낸 그림입니다. 한 70% 정도쯤이 덮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그 지구 온난화 이런 거 이야기할 때 복사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어떻게 매저 하나요? 라고 생각해 보면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걸 주로 이야기를 하죠. 그죠? 평균 온도가 왜 올라갈까라고 생각을 해 보면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라는 걸 드라이빙 하는 거는 복사 강제력이라고 부르죠. 예, 영어로 radiative forcing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게 결국 지구 온난화를 강제합니다. 그래서 예, 그 radiative forcing을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관건이 되는데, 예, radiative forcing 뭐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 전부 다 포함인데, 예, 그거를 아주 크게 바꾸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름에 대해서 구름과 복사, 특히 뭐 거기에 에어로졸 들어가고 이러면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클리어 스카이라고 해놓고 뭐 이렇게 복사량 측정하고 그러는데 예, 물론 당연히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이 없을 때 이렇게 레퍼런스로 쓸만한 게 얼마인지 보자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예, 아까 얘기했지만 전 지구 표면의 70% 정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얘를 생각하지 않고서 예, 복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모릅니다. 예, 구름이 복사를 어떻게 바꿀까? 예, 구름은 그럼 예를 들면 최근에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 뭐 에어로졸이 많아지면 뭐 구름은 어떻게 변하고 그것이 복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른바 말하는 에어로졸 인다이렉티브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영역입니다. 아직 잘 몰라요. 예, 아무튼 전 지구상으로 구름이 저만큼 덮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 책의 맨 처음 피규어 1.1를 시작하는 그림이고요. 다음 그림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거 사실 고등학교 책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른바 우리나라 말로 문형 10종이라고 부르죠. 예, 그 영어로도 영어 표현으로도 익숙하시죠? 물리기상학 때는 영어로 다 배웠죠? 한국어로 배웠어요? 문형 10종에 해당하는 단어. 고저군, 고층운 뭐 이렇게 배웠나요? 아니면은 알토 큐뮬러스, 알토 스트라투스 이렇게 배웠나요? 예. 영어로? 오케이.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도 뭐 익숙하리라 믿습니다. 스트라투스, 층운, 뭐 큐뮬러스, 저군, 스트라토 큐뮬러스, 층저군. 뭐 혹시 1학년 때 그러면 그런 거 배웠나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하늘 보면서 이렇게 구를 보고 아 저거는 층저군이야, 저거는 고층운이야, 저거는 권운이지 이런 거 배웠죠? 예, 사실 익숙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뭐 대기과학 하니까요. 뭐 이 정도쯤은 우리 대학원 수업인데 뭐 이런 거를 시리어스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뭐 그리고 사실 따지고 들자면은 할 이야기가 많긴 해요. 예, 예를 들면은 뭐 각각의 구름이 어디서 기원했는가를 이야기하면은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은 시러스, 권운, 뭐 시로큐뮬러스나 시로스트라스도 비슷한데 예, 저런 권운 어디서 올까요? 저런 권운은 어떻게 생길까요? 저런 권운은 어떻게 생길까요? 별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이죠. 하늘에 권운이 항상 있었는데 예. 권운은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생길까요? 어디서 올까요는 부정확한 표현이지. 뭐 왔으면 어디선가 거기선 또 생겼어야지. 권운.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구름의 생성이라고 생각하면은 맨날 하는 게 큐뮬러스나 큐뮬로 님버스에 해당하는 설명을 주로 들어요. 이렇게 높이 발달하는 구름, 컨벡션에 의해서. 이런 것도 잘 모르기도 합니다. 사실 스트라투스 물어보면은 어떻게 생겼냐, 어떤 방식으로 생기는 거냐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시러스 어떻게 생길까? 시러스도 대류 활동으로 생기게 합니다. 상층에도 오르락내리락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대개 연직 운동이 있어요. 그 연직 운동이 밑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연직 운동이 웨이브의 형태로 상층으로 전파되기도 합니다. 뭐 그래비티 웨이브 혹은 중력파라고 부르는 뭐 그런 것의 형태로 전파돼서 위에서도 그 상승 운동과 하강 운동이 반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상승 운동에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높게 발달하는 큐뮬로 님버스에서 잘라져 나오기도 합니다. 끝에서 이걸 우리가 요 분의 클라우드를 엔빌이라고 부르거든요. 엔빌 클라우드라고 부르는데 이 엔빌 클라우드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시러스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시러스는 그렇게 생기고 뭐 알토 큐뮬러스, 알토 스트라투스 이런 거 별로 사실 잘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안 배우죠. 고층 고조구는 뭐 어떻게 생기고 뭐 형태가 어떻게 되고 사실 잘 안 배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아요. 쟤네들은 실제로 이렇게 엄청나게 우리가 잘 알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재미있게 다루는 영역들은 주로 하층에 있는 구름들이 되게 많죠. SC, ST, CU, 뭐 요 3종 세트, 그 다음에 더하기 CB, 이 정도쯤 구름들이 많이 다루지는 하는데 사실 최근에는 이런 시러스들,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러스들이 지구 복사 에너지,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 버짓에 꽤 큰 영향을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러스가 생각보다 시러스는 다 얼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투명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 쟤네들을 복사에 고려를 안 하면은 모델이 바이어스가 되게 심각해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로 주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으니까 뭐 책에는 그래서 로우 레벨 클라우드, 미들 레벨 클라우드, 하이 레벨 클라우드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나오는데 아까 했지만 얘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이 배운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거고 뭐 어더 클라우드 타입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그룹들 이렇게 소개하고 그러는데요. 책의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뭐 같이 볼까요? 예, 뭐 거기 있는 그룹들 그냥 보시면 됩니다. 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예, 그냥 거기 보면 좀 신기해 보이는 게 사진 2, 예, 피규어 1.8에 2 정도, 뭐 켈빈 헬름홀츠 인스타빌티에서 생긴 그룹들, 예, 뭐 그 정도쯤 와 신기해 보인다 그렇고, 예, 나머지야 뭐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거 뭐 심지어 이것들조차도 우리가 처음 보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얘들은 익숙하니까 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조금 줌을 해볼까? 녹화하고 있어요. 아이고. 오케이. 자, 오늘은 구름과 관련돼서 이렇게 시리어스한 걸 배우진 않는데 오늘도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구름을 배우면서 다루게 될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친숙해져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여기 챕터 1.3에 마이크로 피지컬 프로퍼티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구름을 다룰 때 우리가 매크로 피지컬하다, 마이크로 피지컬하다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일단 대충 구분할 수 있겠죠? 매크로는 무언가 되게 큰 거, 마이크로는 뭔가 되게 작은 거,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크로 피지컬 프로퍼티라고 하면은 대체로 우리가 뭘 가리키냐면은 구름의 크기, 얘네가 얼마나 크냐. 뭐 클라우드 프랙션, 전체 하늘에서 구름이 얘네가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느냐, 뭐 요 정도를 우리가 구름의 매크로 피지컬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뭐 그냥 대충 하나 물어봅시다. 구름이 대충 얼마큼 큰 것 같아요? 그림에도 있긴 한데 버티컬 익스텐트는 요 정도쯤 됩니다. 대충 스트라투스가 한 1km, 그러니까 하층우는 한 1에서 2km 정도 높아봐야 그 정도쯤 되고, 이제 근데 큐뮬로 님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권 계면까지 올라가니까 10km 정도 내외,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수평 규모는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나 찍어볼까 그냥? 큐뮬로 님버스. 수평 규모가 이쪽,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크게 달라질 건 아닐 것 같으니까, 예, 몇 미터쯤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크기가? 천둥번개를 동반한 구름 몇 킬로쯤 될까요? 3km? 1km? 1km 미만? 1km 이내? 1km, 3km 나왔고, 그 다음 대답은 안전하게 하려면 2km라고 찍겠지? 어느 정도는 될까요? 뭐 대충 그냥 자유롭게 찍어봅시다. 10? 뭐 대충 그 정도 돼요. 한 1에서 10km 사이입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달라지지만 한 수 킬로미터 정도쯤의 수평 크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되게 높게 그려놓지만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대체로 비슷한 구름이에요. 큐뮬러스는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얘네들은 얘네들의 높이는 한 1에서 2km 정도쯤 돼요, 보통. 큐뮬러스의 높이는. 수평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그 하늘에 있는 그 뭉게구름 비슷한 겁니다. 뭉게한 거. 얘네들도 수평 규모가 한 1km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가로 세로 높이가 대충 비슷한 구름이에요. 스트라투스는 어느 정도 될까요? 수평 규모가? 일단 되게 길게 그려졌죠?
예, 훨씬 더 클 때도 많습니다. 뭐 100km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얘네는 그러니까 수평으로 쫙 퍼지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좀 균일한 상황에서 예, 그렇게 형성되는 구름입니다.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쭉 넓게 퍼지고 연직 방향으로 높게 발달하지는 않는 예, 그런 형태. 요렇게 말하는 거를 요런 구름의 특성,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구름을 하늘에서 구름이 몇 퍼센트를 덮고 있느냐, 혹은 구름의 크기가 예, 뭐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것들 우리가 예, 매크로피지컬한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예, 우리가 구름에서 매크로피지컬하다고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사실 구름에서 훨씬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피지컬한 프로퍼티입니다. 예. 그러니까 클라우드 피직스, 요 과목 이름이 클라우드 피직스인데,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드를 공부하려면 크게 둘 중에 하나예요. 클라우드 다이나믹스, 클라우드 피직스. 예, 클라우드 다이나믹스는 구름의 형성과 관련된 이렇게 공기의 움직임, 역학들. 예, 뭐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고, 뭐 부력에 의해서 상승하고, 뭐 엔트레인먼트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예, 역학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피지컬한 파트가 있습니다. 예, 요 피지컬한 파트를 크게 다시 또 둘로 나눠서 예, 매크로 피지컬한 관점,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피지컬한 관점. 근데 사실 할 이야기가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요 클라우드 마이크로 피지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용어를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의 페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상인가요? 그죠? 예, 상인데 쉽게 말해서 구름이 어떤 상태로 있을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구름은 우리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죠? 예, 물은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 중에 하나겠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보면은 액체이냐 아니면 고체이냐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퀴드 클라우드라고 실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예, 리퀴드 타입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예, 원페이즈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온난구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온난구름입니다. 고체상 구름은 아이스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얘는 콜드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개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액체하고 고체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믹스드 페이즈라고 부릅니다. 자, 구름이 언제 액체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자, 구름이 언제 액체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 예, 따뜻한. 그래서 웜클라우드라고 불러요. 얼마만큼 예, 따뜻하면 웜클라우드가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로 추워야 웜클라우드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로 추워야 웜클라우드가 안 될까? 예? 0도? 0도? 또 다른 사람은? 0도를 기준으로 그 위로 올라가면 콜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웜일까요? 그죠? 뭐 어디선가 들어봤죠? 그죠? 관행각 수적 뭐 이런 거 어디선가 들어봤죠? 예, 실제로 그냥 물이 우리가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얼어라고 하는데 실제로 바로 얼지는 않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걔가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걔를 우리가 막 휘저어준다거나 이러면은 아마 얼 텐데 동그랗게 생긴 이런 구형의 것이 가만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0도 이하로 내려가도 얼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크기가 한 수 마이크론 정도쯤 되는, 이 크기마다 달라요. 예, 물방울이 상대적으로 크면 클수록 보다 잘 얼니다. 예, 크면 클수록 잘 얼고 작으면 작을수록 안 얼어요. 예, 요 물방울이 한 작은 물방울이 완전하게 무조건 100% 얼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쯤 내려가야 되냐면은 한 영하 38도쯤? 예, 영하 38, 대충 영하 40도? 예, 조금 정확하게 영하 38도? 뭐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웜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려면은 최소한 온도가 영하 38도보다는 따뜻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하 38도보다 더 차가워지면은
아이스 그러니까 웜 리퀴드 드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액체상 구름은 밑에 하한선은 온도의 상한선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쭉쭉쭉 쿨다운 해가지고 영하 38도 정도까지는 우리가 액체상 구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체상 구름은 당연히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당연히 고체상이겠죠? 그럼 얼마만큼 따뜻해지면 고체상이 안 될까요? 얘는 0도입니다. 얘는 거의 0도에서 거의 바로 녹아요. 얘는 0도에서 거의 바로 녹습니다. 그래서 한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얘는 거의 바로 녹습니다. 그래서 얘의 온도의 상한선은 한 0도씨 정도쯤 됩니다. 그러면은 생길 수 있죠. 0도씨에서 영하 38도씨 사이에는 그러면은 액체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완벽하게 얼거는 것보다 따뜻하니까. 근데 완벽하게 녹는 것보다는 또 추우니까 둘이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온도의 범위에서는 구름 안에 액체상도 있을 수 있고 고체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믹스드 페이즈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주 복잡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물방울만 있으면 그러면 되고, 또 얼음만 있으면 또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데, 물방울은 얼음하고 섞여 있어.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은 당연히 이 안에 지금 물방울도 있을 것이고, 얼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수증기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에어로졸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어요? 수증기는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렇게 그려야 되나?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에어로졸도 있을 것이고,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구름 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고, 특히나 이 액체 고체상이 섞여 있는 믹스드 페이즈 클라우드에서는 물도 있고 얼음도 있고, 걔네 둘이 여러분들 물리기사 할 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수증기압 차이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꽤나 심각하게 복잡합니다. 관측을 한다고 칩시다. 우리가 얘네 관측을 할 거야. 얘네가 다 물이면 물이라고 치고 특성을 파악해내면 되죠. 실제 우리가 관측을 할 때 이렇게 청 보고 얘네가 물이군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그죠? 무언가 우리가 예를 들면 반사되는 정도를 측정한다든지 이렇게 하겠지. 보고서는 인공위성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그러겠죠. 이렇게 뭔가 반사된 측정을 반사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텐데, 다 물이면 상관없어. 다 얼음이어도 괜찮아. 다 얼음이어도 괜찮은데, 이게 물하고 얼음하고 섞여 있으면 이게 반사돼서 온 게 물하고 얼음하고는 당연히 물성이 다르니까 이게 물에서 온 건지 얼음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죠. 상당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데 생각해보면 이 온도 범위가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범위냐 하면은 그렇지 않죠. 대기 중에 아주 흔히 나타나는 온도 범위예요. 특히나 우리처럼 이렇게 중위도 지역에서는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온도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동네에 있는 이 한반도 주변의 중위도 지역에 있는 구름들은 대체로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중위도 지역은 구름이 많은 지역이죠. 아까 봤었죠. 그 북반구에서 스톰 트랙이 지나가는 알류산 저기압이 있는 구름도 많은 지역인데, 이 구름의 상은 되게 복잡하고 액체 고체가 섞여 있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이스가 이렇게 단순하게 아이스로 이렇게 짠 생기지 않아요. 아이스는 모양이 되게 복잡해요. 말도 안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그러니 그래서 사실 구름 물리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이렇게 잔뜩 섞여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거를 구름에 일단 그래서 클라우드 페이즈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런 용어에 지금 우리가 요 수업의 목표는 용어를 익숙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내내 뭐라고 말하는 그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들리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제가 리퀴드 클라우드라고 할 수도 있고, 아이스 클라우드라고 할 수도 있고, 웜 클라우드, 콜드 클라우드 할 수 있습니다. 둘이 서로 같은 말이에요. 리퀴드 클라우드, 웜 클라우드 같은 말이고, 아이스 클라우드, 콜드 클라우드 같은 말이고, 믹스드 페이즈 클라우드. 사실 요건 조금 애매하네요. 아이스 클라우드랑 콜드 클라우드는 믹스드 페이즈 클라우드를 가끔 콜드 클라우드라고 할 때도 있어서 얘는 이렇게
조금 애매한 감이 있는데 얘는 같은 말인 게 명확하고 리퀴드 클라우드, 웜 클라우드는 명확하게 같은 말이고 생각해보니까 0도씨 이상에서는 무조건 얘기했죠. 그죠? 0도씨 이상에서는 무조건 웜 클라우드고 마이너스 38도씨 이하에서는 무조건 콜드 클라우드고 그 사이에서는 그때그때 상황 봐서 물론 당연히 웜 클라우드일 수도 있습니다. 0도씨 이하이지만 전부 다 그러니까 슈퍼 콜드 드랍이어서 아이스가 하나도 없어서 전부 다 드랍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십시오라고 한 거고 나중에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은 그 그림 책 있죠? 16페이지 1.9에 보면은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요. 서로 다른 연구에서 세 개의 연구에서 지역이 서로 달라요. 거기서 그래서 각각의 온도에 따라서 웜 클라우드, 콜드 클라우드, 믹스드 페이지 클라우드가 각각 몇 %씩 관찰되는가를 그린 그림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삼각형으로 된 게 콜로레프 에달이라고 써 있죠? 그게 아마 캐나다 지역에서 한 걸 겁니다. 이 사람이 캐나다 환경청에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보면은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뭐 0도씨 부근에서는 당연히 웜 클라우드, A가 웜 클라우드고, B가 믹스드 페이지고 C가 아이스 페이지 클라우드입니다. 당연히 0도씨 부근에서는 뭐 적일 거고, 웜 클라우드가 많고 다른 것이 적을 거고. 온도가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당연히 웜 페이지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은 당연히 그런데 당연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동네마다 다르고 그때그때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하이드로미티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이게 대기 수상 정도쯤 돼요. 영어로 하이드로미티어라고 부릅니다. 안 보이시나요? 고개를 빼꼼 더 낮춰서 보이나요? 오케이. 대기 수상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대기 중에 물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페이지랑 대충 비슷한데 우리가 클라우드 페이지라고 할 때는 구름 전체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하면은 요거 하이드로미티어는 각각의 입자들, 구름을 구성하는 그 입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크게 하면 당연히 물 상태로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얼음 상태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은 다시 사실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물이 리퀴드 페이지라고 그냥 하나로 두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요에 의해서 가끔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어떻게 나누냐면은 클라우드 드랍릿과 레인 드랍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뭐 사실은 여기다 하나 더 나눠주고 뭐 드리즐을 또 나누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건 이제 그때그때 달라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클라우드 드랍릿은 안 떨어지는 거, 레인 드랍은 떨어지는 거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애매하죠. 어떻게 그게 칼같이 딱 잘라지겠어? 어떤 녀석은 천천히 떨어질 거고 어떤 떨어지는 게 이렇게 칼같이 딱 잘라져가지고 어떤 레인 드랍, 어떤 드랍까지는 안 떨어지고 어떤 드랍부터는 떨어져 이런 식으로 말하기가 되게 애매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지만 그냥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 실제로 어떤 것들은 안 떨어지고 구름을 구성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무거워가지고 비가 돼서 땅으로 떨어지는 게 분명히 있긴 하니까 무언가 대충이지만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클라우드 드랍릿은 대체로 크기가 어느 정도쯤 될까요? 물방울의 크기는 어느 정도쯤 될까요? 우리가 아까 구름의 크기를 살펴봤죠. 구름의 크기는 뭐 한 1km에서 뭐 대체로 100km 뭐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의 크기는 어느 정도쯤일까요? 참고로 구름의 크기는 가로질러서 얘는 대체로 한 1에서 100km,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대충 1에서 100km 정도라고 칩시다. 자,
클라우드 드랍릿 혹은 레인 드랍. 클라우드 드랍릿의 크기는 물방울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물방울은 얼마만 할까요? 구름 안에 있는 물방울은 얼마만 할까요, 도대체? 예? 마이크로미터 단위. 예, 밀리미터 단위까지. 책에 대충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죠, 그죠? 제일 작은 물방울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1에서 2마이크론 정도쯤 됩니다. 1에서 2마이크론 정도. 그러니까 뭐 대충 2라고 칩시다. 예, 클라우드 드랍릿은 대체로 안 떨어져야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쯤까지 될 수 있냐면 보통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지만 20마이크론 정도. 네. 레인드랍은 그거보다 크겠죠? 20마이크론 정도부터. 예, 한 레인드랍의 크기라고 하면 우리가 한 1에서 2mm 정도쯤. 예, 물론 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최대 한 5mm 정도까지는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의 관찰되지는 않지만 예, 대충 5mm 정도쯤. 이 정도쯤 됩니다. 예. 그렇죠. 사실은 얘네들이라고 해서 안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건데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건 당연히 떨어져야죠. 우리가 그게 그 뉴턴의 아저씨의 법칙 아니겠어요? 예, 당연히 떨어지는데 이렇게 대충 20마이크론 정도로 잘라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구름 안에 있는 상승 하강 운동을 이겨내질 못하는 거지. 예, 쟤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예, 그것에 의해서 그래서 안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정도쯤 크기가 되면은. 예, 근데 그거보다 크면은 예, 걔네들을 이기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쯤이 됩니다. 물론 그러면은 20마이크론 정도면은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느냐 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내려오다가 증발하겠죠. 예, 그래서 없어지겠지. 예, 그런데 어쨌든 저 정도쯤 되면은 예, 내려오기 시작할 정도쯤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예, 이 정도입니다. 대충 우리가 1에서 100kg고 뭐 2에서 20마이크론이라고 했는데 감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 예, 오더를 써볼까요? 이게 10의 3승부터 10의 5승 미터 정도쯤이겠죠? 미터 단위로. 예, 얘는 10의 마이너스 6승 미터입니다. 마이크론이니까.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 정도쯤 됩니다. 얘가. 뭐 레인드랍이라고 해봐야 이게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부터 밀리미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죠. 그죠? 예, 이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만하게 됩니다. 예. 이게 왜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유체역학을 유체역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유체역학에서는 유체 배웠나요? 배웠죠. 예, 배웠을 겁니다. 유체역학에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공기 개개의 움직임을 관심이 없어요. 공기 개개인의 움직임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의 랜덤 모션은 그냥 다 평균에서 없애버립니다. 민 윈드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죠. 예, 민 필드의 움직임만 살펴봅니다. 그래서 공기 개개의 입자의 크기가 얼마인지 걔네가 뭐 그 민 프리 패스라고 하죠. 충돌 이렇게 막 다니다가 이렇게 막 지들끼리 막 부딪힐 텐데 예, 걔네가 얼마나 안 부딪히고 날아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되게 작은 스케일일 텐데 예, 걔네들 싹 다 무시해버립니다. 이만큼 우리가 덩어리로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체 우리가 관심 있는 스케일을 살펴보면 되는데 구름은 애석하게도 그러지 않아요. 예, 그 작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무슨 반응을 일으키냐가 꽤나 중요합니다. 걔네가 무슨 응결을 하는지 충돌을 하는지 그런 거에 관심이 있거든. 예, 그런데 구름은 이렇게 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의 관점에서 본다고 합시다. 진짜 제대로 된 모델이라면 얘네의 움직임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려면은 격자가 요만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격자가 이거보다 커져 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죠? 예, 얘만 해야 돼. 10-6승이나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되는 클라우드의 사이즈가 이만해. 그러면은 10-6승의 격자를 가지고 10-5승으로 크기를 하면은 10-11승계의 격자가 필요한 거잖아. 10-11승계 감도 안 오죠? 얼마나 많은지.
예, 뭐 아무리 해봐야 요즘 모델 아무리 좋아봐야 뭐 몇천 개 정도입니다. 예, 모델 격자가 10,000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몇천 개 정도쯤이에요. 그런데 10일 11승계의 격자가 필요하다니, 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모델을 통해서 얘를 fully 제대로 리졸브 해보자, 예,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계산이 당연히, 그래서 어느 수준에서 적당히 끊고 밑에 있는 것들은 무언가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예,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대충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래서 그 구름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걔네들의 대충 크기 같은 것들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래서 중간고사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칩시다. 예, 중간고사에 시험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막 계산해서 뭔가 답을 냈어. 답을 냈는데 이상한 답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써 있어. 예, 이 숫자는 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숫자야. 예, 그런데 그냥 쓰는 거지. 예, 왜냐하면 그게 물리적으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적고 나서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예, 이래야 되는데, 예, 그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은 그냥 두는 거지. 우리가 대기과학을 배울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범위의 숫자인가. 예. 여러분이 해서 물방울의 제가 그래서 뭐 문제를 내가지고 뭐 어쩌고 됐다. 물방울의 크기는 이라고 됐는데 물방울의 크기가 그래서 한 10cm쯤이 나왔다 칩시다. 말도 안 되는 크기인 거예요. 물방울은 자연계에서 물방울은 10cm 정도로 크일 수가 없어요. 걔는 당연히 그 전에 다 쪼개져서 나갔을 거란 말이지. 예, 그런데 답이 10cm로 나왔다고 해서 그냥 10cm로 적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적는 순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크기인데? 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첫 시간에 요런 값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물방울은 도대체 어느 정도쯤 큰 건가? 예, 요 정도 큽니다.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도쯤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 참고로 에어로졸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나노미터 스케일입니다. 예, 한 100, 그렇다고 1나노까지 내려가지는 않고요. 보통 뭐 이런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물방울의 저기를 형성하는 에어로졸 같은 것들이 한 뭐 10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쯤, 예,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8승 미터 정도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 여담이지만 뭐 4층을 통틀어서 아마도 제가 속한 방이 가장 쪼잔한 스케일을 연구하고 있는 방이 아닐까. 예, 가장 작은, 그 다음에 저희와 비슷한 스케일을 연구하는 데가 아마 이제 환경방이 아마 예, 그 보이지도 않는 뭐 12만에서 8승, 9승 뭐 이런 스케일의 모션을 다루고 있고, 걔네들 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민 프리패스가 얼마네 뭐 이런 거 막 나노미터 스케일 막 계산하고 이럽니다. 예, 아마 저희 방이 그럴 거고, 그래서 저희 방과 되게 반대쪽에 있는 방이 아마 이제 그 기후가 들어간 기후나 역학방, 예, 이런 방들은 제가 일전에 거기 계신 교수님 중에 한 분하고 이야기하다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한반도 이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랬었는데 예, 제 방에서는 모델 가끔 시뮬레이션 할 때 모델 전체 도메인이 한 10km 바이 10km 정도일 때도 있어요. 예, 뭐 한반도는커녕 서울보다 작을지도 모르는데 예, 그 정도쯤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스케일이 되게 다양한데 제가 연구하는 쪽이 아마 4층에서 가장 작은 스케일 정도일 겁니다. 자, 물은 이렇게 나누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편의상 여기 중간에다가 누군가가 드리즐을 나누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드리즐하고 레인드랍을 구별하기는 실제로 쉽지는 않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얼음은 생각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자, 얼음은 뭐가 있냐면 우선 아이스 크리스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고요. 그래서 이 아이스 크리스탈은 클라우드 드랍릿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떠 있는 얼음 입자인데 크기가 작아서 내려오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아이스 크리스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레인드랍에 해당하는 게 있겠죠, 그죠? 레인드랍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 얼음에서는 한 3종류 정도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입자들이 스노우, 그라우펠, and hail.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보통 요 정도로 분류합니다. 스노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눈 결정입니다. 예. 입자가 상대적으로 가볍고요. 예. 크고. 주로 얼음 알갱이들이 이렇게 얼음끼리 붙어서 된. 예. 나중에 할 겁니다. 스노우는 그렇고. 그라우펠은 쌀랑눈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쌀랑눈을 실제로 이게 쌀랑눈이야 라고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혹시 집이 이쪽 서해안 쪽에 집이 있는 사람 있나요? 서산, 군산, 광주, 목포 이 정도쯤의 집이 있는 집 어디예요? 원래 집? 청주, 구미는 진짜 볼 일이 없고 그쪽이에요? 부산 아이고 청주나 그리고 이 동네가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쌀랑눈을 쉽게 볼 수 있냐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겨울철에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장출할 때 그걸 영어로 아웃브레이크라고 부르는데 콜드 에어가 아웃브레이크 할 때 이쪽에 이렇게 막 눈구름 생기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서해안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리고 가끔 요게 일부 이렇게 바람 타고 이렇게 내륙으로 조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우린 여기 세종, 공주, 여기 대전, 저쪽 청주까지는 들어갈 일이 많지는 않은데 어쩌다 가끔 그렇게 와요. 겨울철에. 예, 그런 눈이 대체로 쌀랑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방울, 그러니까 그라우펠은 그래서 특징이 얼음 알갱이인데 슈퍼쿨드 드랍이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경우예요. 예, 슈퍼쿨드 드랍, 그러니까 얼음에 슈퍼쿨드 드랍이 이렇게 붙어갖고 성장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라우펠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조금 높고 크기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크기는 상대적으로 물방울이 달라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음끼리 이렇게 달라붙었으면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쭉쭉쭉 커질 텐데 그러지 않고 얼음에 물방울이 달라붙어갖고 그렇게 크기는 상대적으로 덜 크고 대신 밀도가 조금 나갑니다. 우박은 본 적 있죠? 거의 순수한 얼음덩어리.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렇게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더라. 우리가 예전에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기 수상이 요 정도쯤 종류가 있는 겁니다. 또 요 정도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밀도인데 물의 밀도 얼마죠? 물의 밀도 사실 물의 밀도가 외우기 되게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초에 무게라는 걸 정의할 때 물로 정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단위 같은 거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길이 맨 처음에 뭘로 쟀는지 아세요? 기준이 뭐였는지? 길이의 척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그거는 나중 한참 이야기예요. 맨 처음에 무언가 길이를 대충 해놓고 이만큼을 얼마라고 하자 이런 게 대충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빛이 2억 9천 몇백 몇십몇 초 1초만큼 간 거리 이걸 1m로 측정하는데 옛날에는 당연히 그런 걸 몰랐을 거고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맨 처음에 길이를 재는 척도를 뭘로 할게요? 아니요. 그때는 단위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도량형이라는 걸 만들 때 뭘로 할게요? 도량형이라는 걸 만들 때 지구둘레로 했어요. 지구둘레. 지구 한 바퀴를 4만 킬로미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지구 한 바퀴가 몇 미터하게 그러면은 이걸 까먹으면 저기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길이의 기준이었거든. 지금 쟤도 물론 나중에 바뀌었죠. 빛이 어쩌고저쩌고 바뀌었는데 지금 쟤도 대충 비슷합니다. 이 적도 쪽이 아마 4만 킬로미터에 더하기 76km 정도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4만 킬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숫자에 익숙해지라는 소리입니다. 무게는 무게를 정의할 때 물을 가지고 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4도C의 물을 가지고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의 큐빅에다가 물을 담아서 걔를 1g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당연하게도 1g per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단위 변환하는 것 아마 요번 학기 내내 단위 변환 되게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1000kg per 세제곱미터이기도 합니다. 단위 변환하는 거 이거 아시나요? 이거 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학부 초반 때 배우게 될 텐데 잘 안 보이나? 더 내릴까? 학부 초반 때 이거 뭐 배웠을 텐데 단위 변환하는 거 되게 익숙하게 잘 해야 돼요. 가령 열면은 1g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걸 세제곱미터당으로 바꾸려면은 이게 100cm가 100cm가 3번 곱해지니까 이런 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넷 세제곱센티미터로 바꿔야 될 거고 그러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g일 거고 밑에 분모는 1세제곱미터가 됐고 여기는 하나, 둘, 셋 자르니까 1000kg이고 이렇게 돼서 이게 1000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것 그게 아주 숨도 안 쉬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잘 못한다니까 실제로. 이런 거를 헤매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는데 실제로 헤매요. 우리가 수준이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기 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단위 변하는 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가끔 헷갈려요. 특히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CGS 유닛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 MKS 유닛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런지 알죠? 센티미터, 그램, 세컨드를 쓰는 유닛이고 미터, 킬로그램, 세컨드를 쓰는 유닛이어서 근데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뭐 잘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바꿔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습니다. 자, 얼음의 밀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스노우의 밀도. 스노우의 밀도? 아는데 말을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네. 0.6에서 0.8 또 박소연 스노우의 밀도 어느 정도 될까요? 0.7? 0.6에서 0.8이라니까 가운데 숫자를 찍은 거죠. 정훈? 또 찍었고 저기 남구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노우의 밀도는 CGS 유닛으로 0.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기상청에서 저기 할 때 수상당량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나요? 수상당량 이게 뭐냐면은 눈이 왔는데 이거를 비로 바꾸면 얼마인가 강수량을 기록해야 되니까 눈은 이렇게 그냥 쌓이는데 얘를 비로 바꾸면 얼마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간단합니다. 눈의 밀도를 0.1이라고 치고 나누기 그러면 10분의 1이겠죠? 그죠? 이제 부피가 밀도가 10분의 1이니까 물로 녹이면 그러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눈이 1cm 오면은 1mm 온 걸로 칩니다. 그래서 센티미터를 그냥 밀리미터로 바꾸면은 그게 그래서 강설량을 그냥 강수량으로 바꾸는 그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눈의 밀도를 0.1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것도 뭐 건설, 습설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당연히 건설이나 습설에 따라 당연히 다르지만 대충 러프하게 우리가 0.1 정도라고 칩니다. 그라우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아까 저건 눈송이에다가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관행각 수정기 붙어갖고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커야 되겠지, 0.1보다는. 당연히 얘도 폭이 되게 넓습니다. 물방울을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데 보통 러프하게 대략 0.4에서 0.5 정도쯤? 그 정도 됩니다. 자, 헤일은 얼마쯤 될까요? 우박.
얼음의 밀도 얼마게? 얼음의 밀도. 얼음 물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쵸? 그러니까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거 제가 알기로 중학교 책에 나와요.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죠? 예, 그 밀도 차만큼 떠 있는 겁니다. 얼음의 몇 %가 떠 있게요? 그게 바로 저 밀도 차인 겁니다. 예, 대충 비슷해요. 예, 좀 더 디테일하게 유효 숫자 하나 정도만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얘는 0.92, 예, 좀 더 정확하면 0.917 정도쯤 되는데, 예, 순수한 얼음의, 예, 저기가 그러니까 물이 얼어서, 예, 되는, 예, 그게 한 0.9 초반, 예, 917, 0.92 정도쯤 됩니다. 그래서 그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때 빙산의 전체 얼음에서 몇 %가 떠 있는 거냐면 8%가 떠 있는 겁니다. 무게차가 그만큼이 나서 92%가 밑에 있는 거고. 예, 중학교 책에 나와요.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예, 이런 숫자에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물의 밀도 이 정도쯤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책의 1.3.2거든요. 예, 책의 1.3.2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 물방울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생각하면 제일 작은 게 뭐 오더 오브 1 마이크론 정도라고 했었죠. 예, 뭐 아까 2라고 써놓고서는 왜 또 1이라고 썼냐? 그냥 오더를 쓴 겁니다. 제일 큰 거 아무리 커도 1cm를 넘지는 않습니다.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랑 몇 배 차이 나나요? 후닥닥 빨리 계산해 봅시다. 몇 배? 반지름 기준으로. 몇 배? 이거랑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예? 안 들려? 아니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구름 물리를 배울 때 요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위가 막 되게 버라이어티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 단위들끼리 몇 배씩 차이 나는가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10,000배. 예, 10,000배예요. 10,000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구름 안에 입자가 있는데 제일 작은 녀석하고 제일 큰 녀석하고 크기가 10,000배가 차이 나요. 오마이갓 시지 않나요? 네. 그나마 입자들이라도 좀 대충 고만고만하게 생겼으면 그럴 텐데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면 이렇게 구름을 요새는 비행기를 탄 지가 여러분들 오래됐겠지만 예, 구름을 뚫고 갈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예. 다 고만고만하게 생긴 것 같죠, 그죠? 예, 다 눈에 안 보이게 다 고만고만하게 생긴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예, 제일 작은 녀석하고 제일 큰 녀석은 10,000배 차이나가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예, 이게 실제로 어려운데, 그래서 그러면 구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러면은 구름을 구성하는 입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건데, 입자 10,000배가 차이나. 엄청 복잡합니다. 보통 우리가 뭘 그리냐면은 한쪽의 x축은 크기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크기별로 입자수가 몇 개가 있는지를 셉니다. 크기에 대한 함수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생각해보면 크기가 0인 녀석은 없겠죠, 그죠? 예, 크기가 0인 녀석은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크기가 크면 클수록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죠? 막 입자가 엄청 큰 녀석은 많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냐면 여긴 0이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냥 찍으라면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진짜 이렇게 나이스할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 얘가 가다가 뭐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만, 예, 잘 모르겠는 거는 그냥 우리가 너무 복잡한 대로 두지 말고
예, 대충 찍어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 넘버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크기별로 예, 각각의 크기에 해당하는 물방울이 몇 개가 있는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러겠죠? 정확히 말하면 물방울의 개수는 그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운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 확률 밀도 함수 알죠, 그죠? 예, 확률 밀도 함수를 해가지고 뭐 어디부터 어디까지 있을 확률이 얼마냐, 예, 비슷한 겁니다. 어디부터 어디 사이에 있을 그 숫자가 몇 개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숫자의 단위는 여러분들 그 확률 밀도 함수, 연속적인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할 때 확률이 실제로 그때 뭐 fx 펜이 안 나오지? 확률이 fx dx였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예, x부터 좀 유식하게 쓰면 x부터 x 플러스 dx 안에 있을 확률이 fx dx였었죠, 그죠? fx 그 자체는 확률이 아니었습니다. 연속 확률에서 그랬었나? 하면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실제 물방울의 개수는 그러니까 반지름이 r부터 이렇게 쓰면은 이거 그 구간인 거 알죠? 구간 표시인 거 알죠? 예, r부터 r 플러스 dr까지에 있는 물방울의 개수가 nr, dr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넘버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예, 보통 줄여서 그냥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랑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고 앞에 특별히 우리가 넘버라는 말을 붙일 때에는 이게 넘버가 아니고 뭐 매스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걸 우리가 구별해서 부를 때는 넘버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매스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부를 텐데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할 때는 보통 넘버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요게 넘버가 될 거고요. 자, 물방울에 그래서 숫자를 세는 겁니다. 예, 물방울이 저 안에 몇 개가 있냐를 세는 겁니다. 예, 공기, 예를 들어서 공기겠죠? 공기 1세제곱센티미터를 잘라놓고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되는 큐빅을 잘라놓고 그 안에 물방울이 몇 개 있는지를 셉니다. 예, 이걸 우리가 공기 1cm당 구름 입자라고 해야 정확하겠죠? 왜냐하면 얼음도 있으니까. 예, 구름 입자의 개수는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얘를 전체를 다 적분한 게 되겠죠? 전체 모든 물방울에 대해서 다 센 거니까 전체가 다 적분한 게 될 겁니다. 그 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영어로 number concentration이라고 부릅니다. 예, 넘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충 몇 개 있을까요? 구름에서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를 잘라서 비행기 타고 있는 그걸 생각해 보세요. 혹은 멀리서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 걸 생각해 봅시다. 가로 1cm, 세로 1cm면은 참고로 요 손톱보다 손톱 정도쯤 돼요. 여러분들 손톱 정도 됩니다.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 정도 되는 그 큐빅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구름 입자는 물방울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대충 찍어봅시다. 모르는데 자꾸 찍으래지? 몇 개쯤 될까요? 예? 100만 개. 오, 엄청 센데? 1cm, 1cm, 1cm 하네? 100만 개. 뭐 해봅시다. 10,000 개. 100만 개. 100만 개. 100만 개에 3명에 10,000개 하나. 평균 내면 얼마지? 기하 평균을 내야 되는데. 대충? 예, 대충. order of 100 정도입니다. 100개 정도 있습니다. 세제곱센티미터당. 예, 가로 세로 1cm짜리 큐빅을 만들면은 그 안에 100개 정도쯤의 보통 물방울 입자가 있습니다. 100개 정도쯤이 있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뭐 100개 있다는 소리 아니고 10개부터 1000개 정도쯤 있을 겁니다.
예, 그 정도 차이쯤에 있을 거예요. 얘를 넘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예, 얘는 요 그래프에서 여기를 적분한, 예, 그 값이 될 겁니다. 그죠? 예. 얘를 그러니까 수식으로 못 들어지게 쓰면은, 예, 얘를 이렇게 다 합쳐준 거지. 그렇게 되겠죠?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공기 1kg당 구름 입자의 질량. 이 앞에 사실 이게 건조 공기냐 수비용 공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예,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냥 공기 1kg 해도 뭐 대충 비슷합니다.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이세요? 보여요? 예. mass mixing ratio라고 부릅니다. 얘는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은 0.1에서 1g per 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 1kg, 공기 1kg은 이것도 문제. 공기 1kg의 부피는 어느 정도 될까요? 당연히 상층하층 다르겠지만 공기 1kg의 부피 공기의 밀도 어느 정도쯤 되게? 공기의 밀도 대충, 예, 예, 이런 대답이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공기의 밀도 대충 어느 정도 되냐면은 1kg per cubic meter 정도쯤입니다. 공기의 밀도는 대충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를 모아놓으면 대충 1kg 정도쯤 됩니다. 그게 공기의 밀도예요. 그러니까 물은 공기보다 한 1000배쯤 무거운 겁니다. 예, 그 정도쯤 무도가 됩니다. 1000배 정도 무거운데, 공기 1kg을 모아놓으면은 대충 그 안에 있는 구름, 일반적인 상황의 구름에서 봤을 때 그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대충 0.1에서 1g 정도쯤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사실 좀 헷갈려 하는 거긴 한데, 컨센트레이션은 원칙상 단위 부피당입니다. 믹싱 레이쇼는 단위 질량당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셀 수도 있냐면은 단위 공기 질량당 물방울의 개수를 셀 수도 있겠죠. 그죠? 단위 공기 1세제곱센티미터를 자르지 않고 예를 들면 공기 1kg당 물방울의 개수, 이런 거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 원래 걔네들을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뭐냐면은 넘버 믹싱 레이쇼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잘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넘버 믹싱 레이쇼라는 표현을, 원래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원래는 그게 맞는 표현인데,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 두 단어만큼 이렇게 막 많이 쓰지는 않는 표현인데, 엄밀히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단위 공기 질량당 물방울의 개수를 셌다면은 넘버 믹싱 레이쇼. 예, 공기 부피당 물방울의 개수를 셌다면은 넘버 컨센트레이션. 예, 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단위 공기 부피당 물방울의 질량을 셀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매스 컨센트레이션이겠죠, 그거는. 그죠? 예, 매스 컨센트레이션일 겁니다. 근데 매스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고 우리가 보통 단위 공기 여기다 쓸까? 예. 단위 공기 부피당 구름 입자의 질량을 가리키는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이걸 뭐라고 쓰냐면은 영어로 리퀴드 혹은 아이스, 그건 그러면 페이지에 따라 다르겠죠? 예. 워터 컨텐트라는 말을 씁니다. 리퀴드 워터 컨텐트라는 말을 씁니다. 예.
영어로 LWC 혹은 IWC. 예. 예, 얘는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되냐면은 그램 퍼 뭐 큐빅미터가 되겠죠. 그죠? 2단이나 비슷비슷하죠? 아까 얘기했지만 공기는 대충 1kg이 1세제곱미터라고 했으니까 예, 값 자체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램 퍼 킬로그램으로 하나, 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하나 예, 크게 아마 숫자가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리퀴드 워터 컨텐트, 아이스 워터 컨텐트는 그래서 단위 공기 부피당 구름 입자의 질량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게 우리가 그래서 구름의 마이크로 피지컬한 특징을 볼 때 결국 그 안에 물방울이 얼마나 많으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많으냐를 표현하는 게 당연히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숫자, 하나는 질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름이 실제로 거기서 물방울을 카운트할 수도 있고 걔네들의 양을 무게를 잴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것을 단위 공기 부피당 혹은 단위 공기 질량당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 4가지의 경우가 나올 건데 예, 가장 많이 쓰이는 게 하나, 둘, 셋 이 정도쯤 됩니다. 그리고 얘를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입자마다 크기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분포를 그리면은 이런 식의 분포를 그릴 수 있을 거고 얘를 우리가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크기 분포, 예,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펑션 뭐 이렇게 부릅니다. 크기 분포라고 부르고요. 자, 얘를 교과서에 거기 잠깐 17쪽에 그런 식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걔를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겠군요. 자, 얘가 우리가 얘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수학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때가 많습니다. 예, 계산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근데 쟤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지. 예, 당연히 얘가 뭐 수학적으로 이렇게 짠 하고 떨어질 일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0일 때 0이고 증가했다가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고 점점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데 뭐 0으로 아주 줄어들지는 않는 0을 향해서 가긴 하지만 0이 되지는 않는 뭐 이런 함수들이 몇 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함수가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요. 앞에 비례상수고 그 다음에 r에 대한 함수니까 r에 뭐 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r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습니다. 얘는 생각해보면 r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은 요거 지금 r에 대한 함수예요. r에 대한 함수예요. r에다 0 집어넣으면 얘는 어쨌든 1일 거고 그죠? r이 0 들어가면 얘는 1이겠죠. 그죠? 근데 이게 0이 되겠죠. 뮤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얘는 뮤가 양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 뮤 0이겠죠. 그러면은 얘는 0이 됐겠죠. 그죠? 그리고 r이 계속 커진다고 칩시다. r이 계속 커지면은 얘가 0으로 접근하죠. 얘는 무한히 커지긴 하겠지만 얘가 지수함수니까 얘가 아무리 비벼봐야 0으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함수 형태가 실제로 됩니다. 0일 때 0이고 r이 무한히 커지면 0에 접근하고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된 분포를 감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감마 분포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분포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물방울의 크기 분포를 근사할 때 상당히 많이 쓰이는 분포 중에 하나입니다. 감마 분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전체 물방울의 개수는 얘 적분하면 되겠죠, 그죠? 그죠? 전체 물방울의 개수를 우리가 NC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인테그랄 NR dr 해주면 됩니다. 그죠?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할까요? 심플하게 0부터 무한대까지.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전체 물방울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예. 매스 믹싱 레이쇼를 우리가 보통 영어 Q로 많이 표현합니다. 예, 클라우드의 QC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예, N 아래다가 각각의 물방울의 질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지금 막 받아 쓰느라 바쁠 텐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도수분포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도수분포표를 떠올려 봅시다. 각 전교생의 키를 이렇게 구간으로 쭉 모아놨어. 예, 뭐 140부터 145, 145부터 150, 150부터 155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해놨어. 전체 학생 수를 알고 싶으면 뭘 하면 돼요? 얘네들을 합치면 되죠. 그런 게 전체 학생 수죠. 예, 이거 그 얘기입니다. 예, 그 숫자를 다 합치면 돼요. 그러면 전체 학생 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말하자면은 뭐 무게 같은 겁니다. 걔네들의 총 무게,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요 도수분포에서 그걸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계급에 해당하는 대표 무게 곱하기, 예, 그 학생 수, 대표 무게 곱하기 학생 수, 대표 무게 곱하기 학생 수 해가지고 쭉 해서 그걸 다 더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뭘 더하는 거냐면은 거기 학생 수 앞에다가, 예, 걔 대표 무게를 곱하면 되겠죠? 예, 그거를 합치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단위는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넘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얘는 계산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앞에 뭐 이건 공기 부피입니다. 예, 미터가 됐든 센티미터가 됐든 어쨌든 단위 공기 부피당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보통 우리가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유닛을 보통 씁니다. 매스는 우리가 보통 믹싱 레이쇼를 보통 이렇게 단위 공기 질량당으로 합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요게 바뀌었죠, 그죠? 그죠? 예, 여기는 단위 공기 부피당, 여긴 단위 공기 질량당. 바꾸려면 뭘 어떻게 해주면 되죠? 그죠? 공기의 밀도가 키포인트가 되겠죠? 예, 요런 거에 익숙해지시라는 소리입니다. 예,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은 물방울의 질량을 곱하겠죠, 그죠? 먼저 물방울의 질량을 곱했죠, 그죠? 물방울의 질량을 곱했습니다. 그럼 킬로그램이 곱해지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요 공기가 공기 단위 공기 미터 세제곱인데, 예, 단위 공기 질량으로 바꿨으니까, 예, 킬로그램 퍼 미터 세제곱을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예, 밀도로 나눠주면은 미터 세제곱이 약분되고 킬로그램이 분모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아마, 예, 공기의 밀도로 나눠주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럼 이런 유닛이 나왔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정리할 건데, 우리가 구름에서 지금 알고 싶은 게 무언가, 구름을 마이크로 피지컬하게 알고 싶은 게 무언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 구름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일들을 알아내고 싶어요, 그죠? 뭐 컨덴세이션이 어떻게 되고, 컬리전이 어떻게 되고, 뭐 브레이크업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물리 과정을 통해서 물리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지? 그래서 토탈리 어떻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이널리 뭘 알고 싶으냐면은, 예, 이 녹화면에 안 보이는구나. 짠. 예.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물리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알고 싶은 거면요, 구름 안에 물방울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가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실제로. 예, 그래서 그 중에서 비는 얼마나 내릴 건가를 알고 우리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안에 물방울의 개수는 몇 개고, 예, 물방울의 양은 얼마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얼마 이상짜리는 비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럼 얼마 이상을 이렇게 뭐 잘 계산하면은 비로 내려오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게 우리가 구름 물리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그래서 넘버 컨센트레이션이나 매스 믹싱 레이쇼를 알고 싶은데, 걔네들을 알려주는 근원적인 정보가 뭐냐면 바로 이 사이즈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예, 얘를 알면
완벽하게 알 수 있죠. 적분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그죠? 예, 얘를 우리가 적분해서 다 합쳐내면은 그럼 넘버 컨센트레이션이나 믹싱 레이쇼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구름을 공부할 때에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이즈 디스트리뷰션. 예, 입자 크기별로 개수가 얼마나 있는가. 그럼 왜 하필이면 입자 크기로 나눴을까? 생각해보면은 구름 안을 구성하는 입자들 그런 물리 과정들이 전부 다 크기의 함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녀석은 뭐냐면 빨리 성장하고 큰 녀석은 천천히 성장하고 뭐 작은 녀석들끼리 충돌하는 거, 큰 녀석들이 충돌하는 거 전부 다 크기의 함수이기 때문에 예, 얘를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구름 입자들을 크기별로 다 쪼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물리 과정을 겪어서 결과적으로 저 박스 안에 예, 구름의 양이 어느 정도쯤 있는가가 우리가 관심 있는 양입니다. B의 양 생각해보면 뻔하지 않겠어요? 아까 한 20마이크론 정도라고 했었죠? 레인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럼 여기 아래에서 20마이크론을 자르는 거지. 이렇게 자르면 얘는 빗방울, 얘는 클라우드. 얘는 구름에 남아있을 거고 얘는 조건이 맞으면 내려올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키포인트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얘를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감마 함수로 표현한 이유가 얘가 적분이 쉽습니다. 쉽다고?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예, 집에 가서 감마 함수 이런 적분하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책 수리물리나 어디서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데 x의 묘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 이거 람다 x dx 이거 하면 얼마 나오는가? 집에 가서 연습해 보세요. 이 문제. 다음 시간에 아무한테 한 명 찍어놓고 물어볼 거예요. 저거 얼마인지. 예. 이게 그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무언가 좀 theoretical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 얘를 적분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예. 이렇게 생긴 감마함수.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를 근사하는 방법이 꼭 감마함수만 있냐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로그노멀 함수. 뭐 나이스하게 근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감마함수를 많이 쓰는 이유는 감마함수가 적분이 훨씬 더 쉬워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챕터 1에 있는 이야기를 그래서 다 했고요. 예, 구름의 어떤 물성들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래서 숫자를 무언가 숫자가 뭔가 나왔을 때 예, 그게 이상한 숫자인지 아닌지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잖아. 뭐 예, 이런 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의 질문. 보통 없더라고. 우리 수업 항상 너무 얌전하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야, 여기서 뮤하고 람다는 상수입니다. 예, 변수는 x. 예, 변수는 x고 뮤하고 람다가 상수인 건데 뭐 그게 각각 쉐입 파라미터 혹은 뭐 슬로우 파라미터 뭐 이런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마 얘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한 계산을 하는 건 아마 계속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마 뭐 봐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 예. 질문? 네, 없으시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요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